그것밖에 못해? 그것밖에 못해? 교수 사모가 그 모양이야? 품위도 없이. 차가운 손바닥이 뺨을 가르는 소리가 작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이 산산조각이 났고 그 파편들이 저의 발등 위로 흩어졌죠.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거울 앞에 선 저의 얼굴 한쪽이 붉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존경받는 교수였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그날 밤 낡은 트렁크를 끌고 친정 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현관불이 켜지며 아버지가 나왔죠. 말 한마디 없이 저를 보던 그 눈빛이 대문 너머 어둠 속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를 짓밟던 그 남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딸 한 번만 더 손 떼면 끝입니다. 이 말을 아버지가 직접 했다는 걸 저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과연 무심하다 믿었던 아버지는 딸 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김정희의 하루는 늘 남편보다 1시간 먼저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건 이미 몸에 밴 버릇이었죠. 조용히 이불을 걷고 세수를 마치고 국물이 우러나도록 불을 낮춰두는 것까지. 그 일련의 과정이 끝날 즈음이면 어김없이 침실문이 열리고 이강준이 넥타이를 고쳐매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이야 또? 어제 사다 놓은 게 있어서요. 냄새난다. 교수 사모 밥상이 이 정도야?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며 그저 서 있었죠. 이강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일어서서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학교로 가는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 반듯하고 당당했습니다. 밖에서 보는 이강준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에 무게가 있고 학생들이 존경하고 동료 교수들이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러나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희의 하루는 비로소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2해가 지났습니다. 딸 아이 서윤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으니까요. 정희는 원래 작은 출판사에 다니던 편집자였습니다. 꼼꼼하고 글 읽기를 좋아했고 퇴근길에 서점에 들르는 걸 낙으로 삼던 사람이었죠. 이강준을 처음 만난 건 학술지 원고를 교정하러 갔던 대학 연구실에서였습니다. 32살의 젊은 교수는 그때 웃을 줄도 알았습니다. 농담도 했고 커피를 사러 편의점을 같이 가기도 했죠. 그러나 결혼 후 첫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 남자는 집에서 다른 얼굴을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말투였습니다. 명령 줘. 단답형? 애써? 왜 아직도? 그것도 못해? 물음표가 붙어 있어도 물어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물건이었죠. 컵, 접시, 그리고 한 번은 책상 위에 서류 뭉치까지. 정희는 처음엔 그게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의 버릇이라 생각했습니다. 고쳐질 거라고요.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요. 그 각각의 생각들이 하나씩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으로 손이 올라온 건 결혼 3년째 되던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정희가 서윤이 학교 준비물을 챙기다가 이강준이 부탁한 세탁물을 늦게 꺼냈던 날이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탁기에서 꺼내지 않은 셔츠 하나가. 이강준이 거실로 나왔을 때 그 얼굴에서 정희는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눈빛이 아니라 빛이 사라진 눈이었습니다. 교수 사모면 품위 좀 지켜.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한다는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찻잔이 날아들었습니다.
정희의 팔을 스치며 깨진 잔 조각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잔의 귀퉁이에 긁힌 팔에서 얇게 피가 번졌죠. 이강준은 그걸 보고도 가방을 들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손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빗자루를 들었고 도톰한 행주로 팔을 감쌌습니다. 서윤이 방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정희는 재빨리 표정을 고쳤습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희의 어깨는 조금씩 더 안으로 말렸습니다. 팔에 멍이 가시기도 전에 정희는 친정에 들렀습니다. 생일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그냥 누군가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싶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필요했죠. 어머니 박술래는 딸이 반팔 소매를 내리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상을 차리다 말고 다가와 조심스럽게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파랗고 노랗게 물든 멍이 팔뚝 가득이었습니다. 정희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어머니의 눈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앞치마 끝을 두 손으로 꼭 쥐었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팔에 이런 멍이 들어? 정희야, 나한테까지 그러지 마라. 그 말에 정희의 목이 잠깐 조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버릇이었으니까요. 거실에서 신문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김봉수였죠. 어머니가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을 때 봉수가 먼저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부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해야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였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혹은 오늘 주가가 올랐다는 기사를 읽는 것처럼 딸의 팔에 든 멍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정희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봉수를 향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긴 세월 그 집에서 살아온 사람이 어떤 말을 뱉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버린 얼굴이었죠. 정희는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빠르게 지나치는 가로등 불빛들이 눈 속에서 번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빠는 평생 내 편이 아니었어. 그 생각이 이번엔 다르게 굳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실처럼 중학생 때 낯선 남자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가 한 말은 왜 늦게 다녔냐였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책임을 물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도 딸의 팔뚝에 든 멍보다 신문 한 장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버스 창문에 그림을 그리며 킥킥거렸습니다. 정희는 그 아이의 작은 어깨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꼭 쥐어도 서윤이는 아프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손을 마주 쥐었죠. 그 온기만이 그날 밤 정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폭력은 조용히 습관이 됩니다. 처음엔 물건이 날아들고 다음엔 손이 올라오고 그 다음엔 그것이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정희가 무서웠던 건 이강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손이 올라오는 걸 보고도 눈을 질끈 감는 것 말고 달리 할 일이 떠오르지 않게 된 자기 자신이었죠. 결혼 12해. 정희의 몸은 그 세월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7살의 정희는 긴 소매를 즐겨 입는 여자가 됐습니다. 여름에도 얇은 카디건을 걸쳤고 학교 운동의 날에도 반팔 대신 긴 티셔츠를 택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볕이 따갑다며 부채질을 할 때 정희는 소매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 더우세요? 라고 물으면 원래 추위를 타요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웃음도 이제는 꽤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강준이 얼굴에 손을 댄 건 서윤이가 2살배기이던 2월의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이강준이 논문 심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정희가 서윤이 우유를 데우다가 그만 냄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소리에 아이가 깨어 울기 시작했고 이강준이 불을 켰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하기가 싫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정희는 거울을 오래 보지 않게 됐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시간이 늘었고 이강준의 발소리에 어깨가 먼저 반응하게 됐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손이 저절로 멈추는 버릇이 생겼죠. 그게 두려움이라는 걸 정희는 오래도록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서윤이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정확히는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거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빠르게 들어간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나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작은 눈이 뭔가를 봤다는 것. 그게 정의의 무언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강준이 서재로 들어간 뒤 정희는 서윤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는 척이었죠. 정희는 그 곁에 누워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서윤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파? 정희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안 아파. 자, 그 말을 뱉는 순간 정희는 알았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는 걸. 이 아이에게 거짓말로 재워주는 밤이 쌓여가는 게 팔뚝의 멍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라는 걸. 참는 며느리로 살아가는 것과 아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사는 것 사이의 거리가 이 밤을 기점으로 돌이킬 수 없게 벌어졌다는 걸. 전화기를 든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이강준이 학교에 나간 오전 서윤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정희는 부엌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바닥에 작은 원을 그렸다가 사라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2번 반복했습니다. 친정 번호는 외우고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눌렀고 신호음이 울렸죠.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응, 왜? 무슨 일 있어? 정희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목 어딘가에 걸린 것처럼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새졌습니다. 나 좀 데리러 와. 그 6글자를 내뱉는 데에 12회가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쪽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그 다음 들린 건 숨을 참는 소리였습니다. 알았다.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나 좀 데리러 와라고 말한 것이 12년 동안 혼자 감당하며 괜찮다고 별일 아니다라고 알아서 한다고만 했던 입에서 그 말이 드디어 새어나왔습니다. 참는 며느리에서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로 그 경계를 정희는 그날 조용히 혼자서 넘었습니다. 1시간 뒤 김봉수가 오래된 회색 소렌토를 몰고 왔습니다. 경적도 없이 문자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정희가 짐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자 봉수는 트렁크를 열어두고 조수석에 기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딸을 보자 담배를 발로 비볐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가방을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봉수는 운전석으로 돌아갔죠. 차에 올라타고 문을 닫고 안전벨트를 맸는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출발하면서도 라디오를 켰을 뿐이었습니다. 트로트 가수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위로의 말도 없고 화내는 말도 없고
어떻게 된 거냐는 물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가 달렸습니다. 정희는 그 침묵이 또다시 외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데리러 온 게 아니라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온 것뿐이라고 마음속에서 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러다 중학생 때의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15살 겨울이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골목에서 낯선 남자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고 도망을 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굳어 있었죠. 집에 돌아와 어머니한테 울면서 말했고 어머니는 뒤늦게 들어온 봉수에게 말했습니다. 봉수는 잠시 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늦게 다녔냐? 그 말이 정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책임을 물은 그 말이 딸이 아파하는 게 보이지 않느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15살 정희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에게 먼저 말을 건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기대한 적도 없었고요. 그 상처가 차 안에서 다시 헤집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처럼 정희의 뺨 위로도 조용히 흘렀습니다. 봉수는 앞만 보며 운전했습니다. 라디오에선 여전히 트로트가 흘렀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또 혼자 싸워야 하는구나. 아버지는 나를 데리러 온 게 전부이고 그 다음은 역시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구나. 위로도 편도 뒤에서 받쳐주는 손도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구나. 그 생각이 창밖의 빗줄기처럼 정희의 안을 조용히 적셔갔습니다. 친정집 작은 방에서의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서윤이는 낯선 곳에서도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외할머니가 깔아준 두꺼운 이불 속에 파묻혀 작은 코를 골며 새근새근 숨을 쉬었죠. 정희는 그 곁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낡은 형광등 자국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이불을 걷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못 자? 네. 이리 앉아. 술래는 찻잔 2개를 내려놓고 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보리차 향이 조용한 부엌에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찻잔만 감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술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일단 몸 추스려.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하자. 정희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방에선 코 고는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그 집에 살던 시절부터 들어온 소리였는데 오늘은 왠지 낯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봉수는 정희와 서윤이가 들어온 뒤로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뉴스를 보고 밥을 먹고 텃밭에 물을 줬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이한테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사탕을 꺼내준다거나 마당의 고양이를 가리키며 봐라. 저놈 또 왔네라고 중얼거리는 정도였지만요. 정희는 그런 아버지를 곁눈으로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기대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술래가 부엌에서 정희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았습니다. 서윤이는 마당에서 봉수 옆에 쪼그려 앉아 고양이를 구경하고 있었죠. 정희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정희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술래는 창밖을 한번 확인하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준이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무슨 일요? 며칠 전에 아버지가 나갔다 왔잖아. 낮에. 아무 말도 없이.
정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사흘 전 오후 봉수가 점퍼를 입고 나갔다가 저녁 무렵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 갔냐고 묻지 않았고 봉수도 말하지 않았죠. 강준이 연구실에 갔다 왔대.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사위 연구실에 찾아갔어. 나도 나중에 들었어. 아버지 입으로 직접 말한 건 아니고 강준이 쪽에서 학과 사무실에 연락이 왔다더라. 노인네가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다고.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요? 술래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우리 딸 한 번만 더 손 떼면 끝입니다. 그 말을 어머니의 입을 통해 들었을 때 정희는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이강준에게 직접. 정희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아버지가요? 응. 아버지가 직접 찾아가서 그 말을? 그래. 그 밤 정희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눈을 감으면 다시 떠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신문을 보며 부부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말하던 그 얼굴. 그런데 그 사람이 사위 연구실을 찾아갔다는 게 정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재배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더 오래된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희가 15이던 그해 겨울 봉변을 당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남자가 의문의 사고를 당했다는 소문이 골목에 돌았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다느니 밤중에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다느니 정희는 그때 그 소문을 흘려들었습니다. 자기 일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당했다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기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말없이 집을 나갔다는 걸 정희는 어머니한테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그냥 바람 쐬러 나갔겠지라고만 했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설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죠. 정희는 자기 양보를 두 손으로 감싸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생각이 너무 빨리 달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늦게 다녔냐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의 말로 아버지라는 사람 전체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말 대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면, 감정을 입으로 내뱉는 대신 발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 딸이 당한 일을 2달 동안 가슴에 품고 있다가 소리 없이 나가서 그걸 해결하고 돌아온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날 밤의 침묵은, 그리고 이번에 연구실을 찾아간 것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서럽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래된 오해가 금이 가는 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팔을 뻗었습니다. 정희는 그 작은 손을 잡으며 다시 누웠습니다. 창밖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자기 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수가 마당에서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슬리퍼를 신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봉수는 딸이 나오는 걸 보고도 호스를 계속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그 옆에 서서 잠시 상추 잎사귀가 물을 맞는 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응? 강준이 연구실에 가셨어요? 호스의 움직임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봉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줄기가 고추 모종 위로 옮겨갔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게 있어야 하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봉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정희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나란히 서서 텃밭에 물이 스며드는 걸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상추 잎에 맺힌 물방울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정희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도록 굳어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그러나 평생 차갑고 무심한 사람이라 믿었던 그 침묵이 어쩌면 전혀 다른 온도의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오늘 아침 처음으로 정희의 안에 들어왔습니다. 봉수가 호스를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깼냐? 아직이요. 밥 차려라. 애 먹여야지. 그리고는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이번엔 그 뒷모습을 좀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친정에 머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강준에게서는 문자가 3번 왔습니다. 첫 번째는 집에 언제 와였고 두 번째는 서윤이 학교 어떻게 할 거야였습니다. 세 번째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였죠. 정희는 3개를 모두 읽었고 하나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리면 화면을 엎어놓았습니다. 이강준이라는 사람은 집에서는 짐승 같은 얼굴을 하고 밖에서는 신사 같은 얼굴을 했습니다. 학과 행사에서 정희를 소개할 때면 늘 집사람이 고생이 많더라며 웃었고 교수 부인들 모임에서 정희는 강준 씨가 얼마나 자상한지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정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도 이제는 꽤 능숙해져 있었죠. 그런데 친정에 온 뒤로 정희는 그 웃음을 지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이상하게도 몸을 피곤하게 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 오히려 더 무너지는 것처럼 정희는 며칠째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밥맛이 없었고 낮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술래가 이름을 부르면 그제야 고개를 들었죠. 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차려주고 차를 끓여주고 서윤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졌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강준의 4번째 연락은 전화였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손이 멈췄죠. 2번의 신호가 울렸습니다. 3번째 신호가 울리려는 순간 봉수가 거실에서 나오더니 정희의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봉수는 대답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희는 손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귀에 크게 들렸죠. 봉수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나요. 장인이요. 잠깐의 침묵. 딸 바꿔달라고요? 지금은 못 바꿔줍니다. 또 침묵. 그쪽 할 말은 나한테 하면 됩니다.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봉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희는 반쯤 들었습니다. 이강준이 뭐라고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봉수의 말은 들렸죠. 내 딸이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소? 알면서 참았지. 근데 이제 한계요. 또 침묵. 이강준이 뭔가 길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변명은 됐고 서류 준비나 하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봉수는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켜졌습니다. 정희는 설거지통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물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미끄러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천장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 봉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 밥상을 물리고
서윤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봉수는 빈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준이가 학교에서도 그런 모양이더라. 네. 제자들한테도 갑질이니 뭐니 민원이 들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던데. 학과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걸 알아봤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제자들 중에 몇이 증언할 용의가 있다더라. 아버지, 그걸 어떻게 아는 사람 있어. 그쪽 학교 교직원 출신이 우리 동창이야. 봉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나며 짧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근데 오래 생각하지는 마라.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이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크지 않은 어깨였지만 뭔가 무게를 지고 있는 사람의 어깨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희는 법률 상담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검색창에 글자를 치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쳤습니다. 화면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이혼이라는 글자가 화면 안에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글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정희가 버텨온 건 여러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아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디 가서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참으면 나아지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죠. 그 기대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정희는 천천히, 너무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윤이가 이불 틈에서 엄마 손을 잡던 그 밤, 아버지가 아무 설명 없이 사위 연구실을 찾아갔다는 것, 전화기를 들고 서류 준비나 하시오라고 말하던 그 낮고 단호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정희의 등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법률 상담센터입니다. 정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그 말을 뱉는 순간 정희의 가슴 한편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해서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참는 며느리로 사는 것을 끝내는 첫 번째 말이 오늘 이 전화기 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마당에서 봉수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가 창문을 두드리며 할아버지, 나도 라고 소리쳤죠. 봉수의 낮은 웃음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상담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률 상담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한동안 전화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했습니다. 폭력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사진, 진단서, 문자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써졌습니다. 그 또렷함이 스스로도 조금 낯설었죠. 전화를 끊고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증거가 있는가? 팔뚝에 멍을 찍어둔 사진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혹시 몰라 찍어두기 시작한 것들이었죠. 이강준이 보낸 문자도 있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두고 봐. 내가 먼저 건드렸잖아 같은 것들. 당시엔 무서워서 지우지도 못하고 그냥 뒀던 것들이 이제는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도 있었습니다. 2년 전 손목 인대가 늘어났다며
정형외과에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강준이 팔을 비틀었던 다음 날이었죠. 진단서에는 외력에 의한 염좌라고 적혀 있었고 정희는 그걸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라기보다는 그냥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정희는 그날 오후 서류들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봉수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정희는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봉수는 딸이 친정에 들어오던 날부터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봉수의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강준이 재직하는 대학교 교직원으로 오래 일했다가 퇴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치를 나눠주고 제삿날 연락하는 사이였지만 봉수는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넣었습니다. 사위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그 동창은 잠깐 침묵하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나도 좀 들은 게 있어. 이강준은 학교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논문 실적도 좋았지만 제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름이 돌았죠.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의 논문 심사를 일방적으로 탈락시켰다는 이야기, 조교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야기, 여학생에게 불필요한 개인 면담을 강요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학과 안에서 속삭여졌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교수라는 자리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입을 막았죠. 봉수의 동창은 그 제자들 중 몇 명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그 번호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 한 명씩 전화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망설였습니다. 교수를 상대로 증언을 한다는 게 졸업 이후에도 학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봉수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제가 딸 가진 아버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첫 번째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 또 그 다음 사람도 결국 3명이 서면 진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강준의 폭언과 갑질 그리고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행동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진술서였습니다. 봉수는 그 진술서들을 받아 조용히 보관했습니다.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그 사실을 안 건 어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순례가 빨래를 개다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전화를 많이 하더라. 모르는 번호로. 누구한테요? 강준이 제자들인가 봐. 어제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진술서 어쩌고 하던데. 정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진술서요? 응. 자세한 건 나도 몰라. 아버지가 말을 안 하니까. 정희는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위 연구실을 찾아가고 전화를 받아서 서류 준비를 하라고 했고 이제는 제자들한테까지 연락을 돌리고 있다는 게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 이 일을 해온 건지 정희는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봉수가 마당에서 들어올 때 정희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봉수가 신발을 벗으며 올려다봤습니다. 제자들한테 연락하셨어요? 봉수는 잠깐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내가 알아서 뭐 할 건데. 퉁명스러운 말이었지만 정희는 이제 그 말의 결을 조금 다르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알아서 뭐 할 건데. 그건 너는 몰라도 돼가 아니라 너는 그걸 짊어지지 않아도 되라는 뜻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봉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기 직전 등을 보인 채로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걷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이틀 뒤 접수됐습니다.
대학교 교원 행동 강령 위반과 관련한 민원이었습니다. 작성자는 제자 3명이었고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특정 날짜에 있었던 폭언, 연구비 유용 의혹, 조교에 대한 부당 대우, 그것들이 날짜별로 정리된 서면이 학교 감사팀 앞으로 접수됐습니다. 그날 이강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의 전화기가 아니라 이번엔 봉수의 전화기로 걸려왔습니다. 봉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봉수는 전화기 화면을 보고는 텔레비전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웃었습니다. 뱃속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서럽지도 않고 쓰지도 않은 뭔가 오래된 짐이 발등에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술래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웃음이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된 것들은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봉수가 쌓아온 것들이, 제자들이 내어준 목소리들이, 그리고 정의 자신이 마침내 들기 시작한 서류들이, 그것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강준의 전화기는 4번째 신호음을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봉수는 텔레비전을 보며 보리차를 홀짝였습니다. 서윤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 까먹다 만 과자 봉지를 들고 졸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정희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집이라는 것, 안전하다는 것, 등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저녁이라는 것, 그게 이렇게 다른 느낌이었다는 걸 정희는 12년 만에 다시 알게 됐습니다. 이강준은 사흘 동안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이강준이라는 사람은 상황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말을 끊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해 오길 기다렸고 그 연락이 오면 자기가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12년 동안 정희는 그 패턴에 맞춰 먼저 전화를 걸고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게 싸움을 짧게 끝내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엔 정희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볼 때마다 손이 저절로 가려 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 손을 의식적으로 무릎 위에 내려놓는 것도 이제는 훈련이 필요한 일이었죠. 정희는 그 훈련을 매일 조금씩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이강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학교에 누가 민원 넣은 거 알아? 너희 아버지지. 증거도 없이 이러면 명예훼손이야. 정희는 그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봉수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봉수는 안경을 올려 쓰고 화면을 읽더니 안경을 내리고 찻잔을 들었습니다. 증거 없다고 했어? 네. 봉수는 피식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증거 있는데.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나온 봉수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열어봐. 봉투 안에는 진술서 3장과 함께 이강준이 조교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 그리고 연구비 집행 내역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구비 내역은 영수증 사본이었는데 연구와 무관한 개인 식사비와 여행 경비가 연구비 항목으로 처리된 것들이었습니다. 꼼꼼하게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정희는 서류를 넘기며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제자 중에 조교 출신이 있어? 자기가 직접 처리했던 것들이라 기억하고 있더라. 봉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법률 상담 다시 받아봐.
이혼이랑 별개로 이것도 쓸 수 있는지. 정희는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들고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서류들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린 걸까요? 몇 번의 전화를 했고 몇 명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봉수는 그 모든 것을 딸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쌓아두었습니다. 대학 감사팀의 조사는 2주일 만에 시작됐습니다. 제자 3명의 진술서가 접수된 이후 학과 차원의 내부 조사가 먼저 이뤄졌습니다. 이강준은 처음엔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의 진술이 과장됐다고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연구비 집행 내역이 추가로 제출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강준이 수년에 걸쳐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학술 목적이 아닌 개인 경비를 연구비 명목으로 처리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죠. 그것은 단순한 갑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그 소식이 정희에게 전해진 건 법률사무소를 통해서였습니다. 정희는 이미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팔뚝 멍사진과 진단서, 이강준의 협박성 문자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죠.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과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서윤이 학교 앞에 들렀습니다. 서윤이가 달려오며 가방을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 머리카락을 정돈해줬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집 가? 조금 있다가. 할아버지 집 말고 우리 집? 정희는 잠깐 서윤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그 눈 안에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기를. 정희는 조용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곧 새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엄마랑 서윤이랑 둘이. 아빠는? 아빠는 아빠 집에서 살 거야. 서윤이는 잠깐 생각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 방 혼자 써도 돼? 그럼. 야호. 서윤이가 손을 번쩍 들며 앞서 걸었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려는 걸 잠깐 참았다가 그냥 웃었습니다. 이강준에게 소장이 전달된 건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정희는 소장이 전달됐다는 연락을 받은 날 저녁 봉수 옆에 앉아 뉴스를 함께 봤습니다. 봉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봤죠. 뉴스가 끝나고 봉수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믿을만해? 네. 경력 있는 분이에요. 돈은? 제가 냈어요. 어디서 났어? 적금 깼어요. 조금 있었어요. 봉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잠시 후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더 들면 말해. 정희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받아. 괜찮아요. 괜찮지 않을 수도 있잖아. 받아둬. 봉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퉁명스러움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눈물이 먼저 차올랐습니다. 얼른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왜 말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이렇게 다 하고 계시면서. 봉수는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잠깐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말이 뭐가 필요해? 방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결국 한 줄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말이 뭐가 필요해. 그 한마디가 정희의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평생 말이 없던 사람이 딸에게 건넨 어쩌면 가장 많은 것을 담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강준의 징계위원회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그의 이름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러운 속삭임이 점점 구체적인 이야기가 됐고 겉으로는 점잖던 교수의 민낯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 집에서 군림하던 목소리가 이제 세상 밖에서도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소식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월의 저녁이었습니다. 텃밭에 봉수가 심어둔 상추가 제법 자라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넓은 잎이 살랑거렸죠. 정희는 그 잎사귀들이 흔들리는 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소송이 남았고 판결이 남았고 이사도 남았고 서윤이에게 설명해야 할 것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집의 현관 비밀번호 소리에 어깨가 굳지 않아도 됩니다. 긴 소매를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찻잔이 날아올 것을 대비해 두 눈을 반쯤 감은 채 밥상을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달라진 세상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6월 둘째 주 목요일에 열렸습니다. 정희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면 받을 생각으로 전화기를 손 닿는 곳에 두고 서윤이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리고 봉수가 사다 놓은 보리를 씻었습니다. 평범한 일들을 천천히 했습니다. 손을 바쁘게 하면 생각이 덜 달렸습니다. 오전 11시쯤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징계위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오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정희는 그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순례가 옆에서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연락 왔어? 진행 중이래요.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먹어. 굶으면 몸만 상해. 순례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수저를 놨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저 등도 오래 무거운 걸 져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의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세월이 어머니에게도 다른 종류의 멍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응? 그동안 힘드셨죠? 순례가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뒤 다시 반찬 그릇을 꺼내며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힘들었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텃밭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는 오후 3시가 넘어서 왔습니다. 변호사의 전화였습니다. 정희는 마당 한편에 서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정직 6개월의 연구비 환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추가로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연구비 유용권을 자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직은 유지되지만 사실상 학교 안에서 활동이 어렵게 됐습니다.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강의 기피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니 소송 쪽은 예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기쁘다거나 통쾌하다거나 그런 감정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냥 조용했습니다. 마치 오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끊어진 뒤의 정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봉수가 창고에서 호스를 들고 나오다가 정희를 봤습니다. 전화 왔어? 네. 뭐래?
정직 6개월이요. 연구비 환수하고 수사기관에 고발도 한대요. 봉수는 호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정의를 받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다시 호스를 집어들었습니다. 텃밭 쪽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됐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됐네. 그러나 그 짧은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정희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강주는 그 주 내내 정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였습니다. 내가 시킨 거지. 아버지 조종한 거잖아. 나 망하면 서윤이도 힘들어지는 거 알아? 그 문자들을 정희는 읽지 않고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협박성 발언으로 기록에 남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자. 내가 잘못했어. 서윤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정희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잘못했어. 그 세 글자가 이제야 나왔다는 게 피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 소장이 전달되고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고 학교 안에서 얼굴을 들기 어렵게 된 뒤에야 그제야 잘못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희가 이강준에게 보낸 마지막 무응답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은 7월 초였습니다. 정희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옅은 색 블라우스를 입었고 긴 소매가 아니었습니다. 반팔이었습니다. 팔뚝을 내보이는 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멍이 없었으니까요. 팔뚝에 멍이 없는 여름을 보내는 게 얼마만인지 정희는 잠깐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봉수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같이 가줄게. 아버지, 안 오셔도 돼요. 변호사 선생님 계세요. 그래도 가야지. 봉수는 이미 외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조정 절차는 2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이강준은 변호사를 대동했고 처음에는 몇 가지 조건을 걸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희 측의 증거가 워낙 구체적이었고 이강준의 입지가 이미 흔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이 양육권은 정희에게, 양육비와 위자료는 합의된 금액으로 정리됐습니다. 조정 결과를 확인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희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봉수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나오자 일어섰습니다. 정희를 훑어보더니 짧게 물었습니다. 됐어? 됐어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층수가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1층에서 문이 열리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 7월의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덥고 강한 빛이었지만 정희는 눈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섰습니다. 봉수가 앞서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밥 먹고 가자. 네. 서윤이도 데려와. 내가 사줄게. 정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서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아이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엄마, 서윤아, 할아버지가 밥 사준대. 어디서 먹고 싶어? 나 돈가스? 알았어.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드니 봉수가 걸음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오자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강준의 이름은 이제 정희의 삶 안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을 만드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안에 적힌 이름, 서윤이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봉수가 사준 돈가스를 먹으며 서윤이는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학교 친구 이야기, 체육 시간에 넘어진 이야기, 급식에서 좋아하는 메뉴가 나왔다는 이야기. 봉수는 그 말들을 들으며 말없이 돈가스를 썰어 서윤이 접시에 얹어줬습니다. 서윤이는 고마워요. 할아버지라고 하고는 또 수다를 이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집안에서 군림하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소리에 어깨를 굳히던 버릇도, 긴 소매를 고르던 버릇도, 뭔가 깨질까봐 발소리를 죽이며 걷던 버릇도, 그 모든 것이 이제 지난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직 정리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해야 했고, 새로운 동네에서 서윤이 학교를 알아봐야 했고, 오랫동안 멈춰있던 정희 자신의 일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번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설렜습니다. 봉수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서윤이에게 물었습니다. 돈가스 맛있어? 네, 최고예요, 할아버지. 봉수는 잠깐 입꼬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정희는 그걸 봤습니다. 저 표정이 웃음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사는 8월 마지막 주에 했습니다. 정희가 새로 얻은 집은 친정에서 버스로 4정거장 거리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작은 부엌. 그러나 햇살이 오전 내내 거실 바닥을 가로질렀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커튼을 살랑이게 했습니다. 정희는 그 집을 처음 봤을 때 부동산 중개인 앞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지만요. 이삿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강준의 집에서 가져온 건 정희와 서윤이의 옷가지와 서윤이의 책상,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가구는 새로 샀습니다. 크지 않고 가벼운 것들로. 남의 집에서 남의 물건들 사이에 끼어 살던 세월이 끝나고 처음으로 정희가 고른 것들이 정희의 공간을 채웠습니다. 봉수와 순례가 이사 당일 왔습니다. 봉수는 말없이 박스를 날랐습니다. 순례는 부엌 찬장을 닦고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서윤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여기 내 책상, 여기 내 침대를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빈 집안을 채웠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순례는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사왔습니다. 4사람이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식탁이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탓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서윤이가 떡볶이 국물을 흘리며 웃었고 순례가 냅킨으로 닦아줬습니다. 봉수는 순대를 씹으며 새 창문 틈에서 바람이 새는지 확인했습니다. 정희는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안에 있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온도가 집을 집으로 만드는 거구나. 정희는 떡볶이를 한 점 집으며 조용히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봉수와 순례가 돌아가기 전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새 방에서 이미 잠이 들었고 정희는 현관 앞에서 2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순례가 먼저 나갔고 봉수가 신발을 신으며 뒤따랐습니다. 정희는 문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봉수가 신발끈을 고쳐 매고 일어서려는데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봉수가 올려다봤습니다. 정희는 말을 꺼내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중학생 때 그 골목에서 돌아온 날 밤 이야기, 아버지가 무심하다고 믿으며 살아온 세월 이야기, 그런데 결국 아버지가 뒤에서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뭉쳐졌습니다. 봉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혼해라. 잘했어.
정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참으면서 살 필요 없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봉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섰습니다. 정희를 바라보며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목소리도 낮고 평평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짧고 단순한 두 문장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못했습니다. 눈을 깜빡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한 줄 흘렀고 그 다음 줄도 흘렀습니다. 정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평생 쌓아둔 것들이 무너지는 데에는 그렇게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면서 살 필요 없다. 그 한마디가 열쇠였습니다. 이강준의 집에서 혼자 참아온 12년이 아버지에게 외면당했다고 믿어온 더 오랜 세월이, 그 모든 것이 이 짧은 문장 앞에서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봉수는 딸이 우는 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달래지도 않았고 다가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딸이 울음을 다 쏟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게 봉수의 방식이었습니다. 말 대신 자리를 지키는 것. 한참 뒤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수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다 됐어? 정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네. 봉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현관 밖에서 순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을 정희는 문을 잡고 서서 바라봤습니다. 봉수의 어깨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어깨가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게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떡볶이 국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방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밤바람이 들어와 커튼 끝을 들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속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오래도록 가슴 안에 박혀있던 무언가가 오늘 밤 비로소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느낌인지 정희는 설명할 말을 몰랐습니다. 그냥 가볍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야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달걀을 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거실을 두리번거리다가 정희 옆에 와 붙었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그래. 진짜 우리 집? 진짜. 서윤이는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발 뒤꿈치를 들고 부엌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엄마, 저기 나무 있다. 그러네. 나무 있으면 새도 오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 좋다. 서윤이가 거실로 나가더니 가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혼자 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달걀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서윤이가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할아버지 왔다 갔잖아. 응. 할아버지 엄마 좋아해? 정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서윤이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봤습니다. 맑은 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눈도 아니었고 너무 많이 아는 눈도 아닌 그냥 궁금한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정희는 쪼그려 앉아 서윤이의 끈을 대신 묶어줬습니다. 응. 얼마나? 정희가 끈을 묶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봉수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박스를 나르던 것, 전화기를 들고 서류 준비나 하라고 했던 것,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것, 가리고 현관 앞에서 퉁명스럽게 건넨 그 말. 참으면서 살 필요 없다.
정희는 서윤이의 운동화 끈을 단단하게 매듭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서윤이가 그렇구나 하고는 가방을 고쳐 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러고는 뛰어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열린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슬픔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래 막혀 있던 것이 뚫린 자리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출판사 대표가 한 달 전 연락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라도 원고 교정 일을 맡아볼 생각이 없냐고. 정희는 그때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었고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일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말씀하신 교정일 아직 가능할까요? 저 이제 준비됐어요.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정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창밖에 봉수가 말한 나무가 보였습니다. 서윤이 말대로 작은 새 한 마리가 가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 앉아 있다가 날아올랐습니다. 가볍고 빠른 날갯짓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새가 사라진 하늘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대단하거나 극적인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새집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것으로. 그러나 그게 정희에게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는 하루였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아버지는 앞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딸이 위험할 때 소리 없이 나섰고 딸이 무너질 때 조용히 서리를 모았으며 딸이 홀로 서려 할 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말 대신 발로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오래된 상처가 다 낫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더 가볍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같이 저녁을 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달걀볶음밥. 서윤이가 좋아하는. 정희는 냉장고를 열어 달걀이 몇 개 남았는지 확인했습니다. 5개였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비단에 서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길고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